자, 첫 줄에 보시면은 자산은 1년 기준으로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한다. 우리 이거 알고 있죠? 자, 그래서 종류가 비유동자산하면 투유무기. 그래서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기타 비유동자산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유형자산을 지금 먼저 공부하는 거예요. 67페이지 하단에 내려가 보면은 유형자산의 의의와 종류가 되어 있죠. 잠시 읽어볼게요. 자, 유형자산이란 물리적 형태가 있는 자산으로서 그러니까 형체가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실 거고 재화의 생산, 용역의 제공, 임대 또는 자체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이게 영업활동에 이용할 목적이라는 거죠. 1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것이 예상되는 자산이다. 그리고 유형자산은 기업의 영업활동 과정에서 사용을 통하여 수익 창출에 기여하게 된다. 그죠? 그러니까 전에 했던 얘기지만 돈 버는데 이용된다라는 거. 이거 가지고 뭐 할 거니? 그랬을 때 사업에 써갖고 이걸로 돈 벌 거예요. 이거죠.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수익 창출을 기여했기 때문에 반대급부적으로 비용 발생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게 뭐냐? 감가상각비다라는 거. 그래서 유형자산 특징을 보면요, 여러분. 첫째, 정상 영업활동 과정 중에 사용할 목적으로 부여한다는 거. 둘째, 효익 제공 기간이 장기라는 거. 효익이라는 건 이제 이익 창출, 수익 창출하는 기간이 장기가 아니다 이런 얘기죠. 세 번째, 물리적 실체가 존재하는 유형의 자산이다라는 점. 네 번째,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감가상각을 한다라는 거. 토지와 건설 중인 자산은 감가상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점이 특징이 되겠고요. 한 장 넘어가서 이제 알아볼 거고 보조교재는 33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에 공부했던 것과 이제 좀 더 추가되는 것들이 생길 텐데 보조교재 33페이지 보세요. 보조교재 33페이지 보시면은 취득시 이거 있죠? 취득시. 첫 번째가 취득시. 그러면 취득원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장부에 기록해야 되는데 취득원가. 자, 뭐라고 되어 있나 잠깐 읽어볼게요. 취득원가는 취득한 유형자산의 시가로 측정하는데 시가, 공정가. 이때 취득 시 발생하는 부대 비용이 있으면 포함시킨다는 얘기죠. 자, 하단의 설명을 보니까 취득 시 부대 비용이라고 하면 자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경영진의 의도대로 사용하기 위해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내가 이거 사갖고 내 마음대로 사용하려면 부가적으로 드는 돈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그 옆에 매입할 때 운반비라든가 설치비, 시운전비, 취등록세 같은 것들이 있으면 포함해주고 하단에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않는 것들은 예를 들면 재산세, 취등록세는 포함하지만 재산세나 자동차세 이런 것들은 포함하면 안 된다는 거죠. 취득 이후에 발생하는 비용 또는 사용 중에 발생하는 유지보수 비용, 화재보험료 같은 것들은 포함할 수 없다라는 거. 취득한 이후의 사건에 대한 거기 때문에 포함하지 않는다라는 거. 자, 잠깐만 좀 요거를 전에 공부했던 내용이 있긴 하지만 좀 더 잠깐만 정리를 하고 갈게요, 여러분. 자, 취득원가 전에 공부할 때 뭐라고 했냐면 그 내부에서 취득하는 경우, 자가건설하는 경우, 자가건설하는 경우가 있다 그랬을 때 내가 저기 빈 땅에다가 건물 한 채를 지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업자에게 의뢰해가지고 저기다 건물 좀 지어주세요. 그랬을 때 공사 시작이 됐을 때 여러분 아직 건물이 지어지지 않았잖아요. 다 공사 시작만 했지. 그래서 건설이 진행 중이거나 또는 제작이 진행 중이고 이거는 건설 중인 자산이라는 말을 썼었죠. 건설 중인 자산. 건설 중인 자산으로 처리하고 그 다음에 2고 건설이 완료된 경우 해당 계정으로 대체하는 거. 건물 있단 걸로 완료되면 해당 계정으로 건물 있단 거 대체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요 얘기 하나 해볼게요. 우리가 취득 부대비용으로 보는 경우가 아까 뭐 취득세 등록세 뭐 있다는 거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하나 포함시켜야 되는 것이 포함해 주세요. 그 자본화 대상 금융비용이라는 게 있어요. 자본화 대상 금융비용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자본은 누구 돈이에요? 자본. 내 거지 자본. 내 거. 근데 내 걸로 만들 때 들어가는 금융비용.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집 살려고 하는데 지금 내 집으로 만들려고 나 한번 만들고 싶잖아. 돈 없잖아. 근데. 내가 그 돈 전부가 없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대출기구 사자. 근데 대출기구 사면 뭐가 문제야 또? 이자 나가는 게 걱정이지. 이자가 감당이 되냐 이거지. 그랬을 때 그 이자가 발생한다고 했을 때 이자는 왜 들어간 거예요? 왜? 궁극적으로 자산인 건물을 취득하기 위해서 들어간 거잖아요. 맞아요? 대출이자? 그래서 얘도 부대비용을 포함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대출이자. 그걸 자본화 대상 금융비용이라고 해요. 추가할게요. 그래서 이거 자 자산 취득에 직접 투입된 차입금의 이자 비용은 금융비용 같은 게 있을 수 있죠. 자산 취득이 목적이기 때문에 어떻게 자산원가에 포함시켜서 처리할 수도 있다. 자산 취득원가에 포함시킬 수 있다. 그걸 자본화 대상 금융비용이라고 해요. 금융비용 자본화 이런 식의 얘기를 하죠. 자산원가에 포함하는 걸로 처리해라 이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요거는 대체로 시험 보러 가면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지 여기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건설 중인 공장 건물에 대한 차입금 이자 500만 원 현금으로 지급했다. 그러면 여기 뒤에 이런 말이 붙어요.
건설 중에 발생한 이자는 자본화한다. 이렇게 자본화한다. 자본화한다는 얘기는 자산 처리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자산 처리해야 된다. 자, 근데 지금 건물이 다 지어져 있는 상태일까요? 아니면 더 지어야 될까요? 공사가 아직 더 진행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단계에서는 건물이라는 개정 과목 대신에 건설 중인 자산이라고 처리해 줍니다. 그래서 이거 회계 처리하면 건설 중인 자산. 대비는 그 요거 건물 공사가 진행 중일 때 그 대출금에 대한 이자 발생했으면은 그걸 자산 원가로 처리할 수 있다. 그런 얘기고요, 여러분. 그 외에는 이제 외부에서 취득하는 경우죠. 외부에서 지가 짓는 게 아니라 외부로부터 취득하는 경우. 그게 외부에서 얻었다 그러면 그게 돈 내고 샀을 수도 있고 여기서는 이제 공짜로 얻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 주식을 발행해서 취득하는 경우도 있어요. 주식. 야, 내가 지금 돈이 없는데 여기 네가 저기 건물 주면 내가 저기 내 거 주식 줄게. 이렇게 그런 경우도 있는데 이제 그런 경우들을 살펴볼까요? 일반적인 경우는 이제 외부로부터 취득하는 경우는 이제 기본적인 사항들만 얘기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해당 유형자산의 시가, 해당 유형자산의 시가에다가 공정가액이라고 했죠. 공정가액 플러스 취득세 비용. 그래서 취득부대 비용은 아까 얘기했던 거니까 뭐 더 얘기하지 않을게요. 뭐 취득세, 등록세라든가 또 설치비, 시운전비 이런 거 다 포함시켜주고 추가해야 될 거 있으면 이제 거기다 얘기할게요. 추가해야 되는 거. 아까 자본화 대상 금융 비용 있다 그랬죠? 그거 있고 하나 더 추가한다면 구건물 철거 비용이라는 게 있어요. 구건물 철거 비용. 내가 여러분 건물 세워져 있는데 그 건물을 철거하게 됐을 때 그 철거 비용도 자산효과에 포함할 수 있는데 이건 뭐에다 포함하느냐? 이거는 토지에 포함시킨다. 토지에 포함합니다. 그 얘기는 좀 이따가 다시 정리할 거예요. 구건물 철거 비용은 토지에 포함한다. 라는 거.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교재 68페이지에 있는 거 보시면서 같이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특이한 내용들이 좀 나올 테니까 그거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자, 취득원가 첫 번째 이런 말이 써 있죠. 강제로 매입하는 채권. 저는 이렇게 얘기할 건데 자산 취득 시 국공채를 매입하는 경우, 국공채를 매입하는 경우. 국채나 공채 같은 것들을 자산 살 때 취득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혹시 본 적 있어요? 본 적 있어요?
뭐 살 때 보셨어요? 뭐 살 때? 신발 살 때? 그럴 때는 돈 이런 거 안 사라고 하는 거지. 주로 뭐냐면 값 나가는 거, 집이나 이런 거, 자동차 같은 거. 값 나가는 거 살 때, 그러니까 내 인생에 좀 비싼 거 있잖아. 그런 거. 살 때 국공채를 매입하도록 법에 정해놨어요. 법에. 그러면 왜 이걸 사게 되는지 잠깐 그 얘기를 잠깐 하고 갈게요. 여러분, 국가가 하는 일이 뭐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국가가 하는 일들은 일단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하지만 공공의 어떤 국민들을 위해서 세금을 걷어다가 뭐 사회보장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죠. 근데 만약에 그 국가에서 세금을 걷어서 그런 사업들을 하게 되는데 세수가 모자라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도 그런 상황이에요. 예상을 잘못해서 세수가 모자란대요. 그러면 국가도 대출을 받아야 돼요. 돈을 빌려와야 돼요. 물론 외국에서 빌려올 수도 있지만 제일 먼저는 자국 내에서 빌리는 게 더 쉽겠죠. 자국 내에서 돈을 빌리려고 그러는데 그럼 야, 나 돈 꿔줘. 누가 꿔주겠어? 꿔줄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누가 돈이 많은지도 모르고. 자, 얘들아, 내가 지금 돈이 필요하거든. 나 돈 좀 꿔줄래? 아무도 몰라. 모른 척해. 내가 왜 너를 꿔주고 다 아무도 안 하겠지. 나 이렇게 고개 다 돌리고 있는데 아, 이 자식들 진짜. 야, 내가 지금 저기다 다리도 놓고 해야 된다고 어려운 사람들도 복지도 해야 한다는 거 말이야. 돈 좀 꿔줘봐. 이자 쳐줄게. 이랬더니 이래. 그러니까 지금부터 안 되겠네. 이거. 야, 지금부터는 그러면 내가 돈 필요한데 니네가 말 안 들으니까 어쩔 수가 없다. 돈 있는 사람 누가 돈 있는지 내가 모르잖아. 그러니까 비싼 물건 사는 애들은 내가 여기다가 무조건 채권을 끼어 팔기로 할게. 무조건 나한테 돈 꿔주는 걸로 채권 사야 된다잉가 돼버린 거야. 법으로. 비싼 게 뭐야? 아까 집이나 차 살 때. 그러면 안 사고 싶은 사람도 어떻게 해야 돼요? 무조건 낑겨 팔기 했으니까 사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법에 의해서 사는 거니까 제목이 아까 강제로 매입하는 채권이 있는 거죠. 저는 그거 안 사고 싶은데요. 그럼 차를 못 사는 거야. 사기 싫어? 못 산다. 살게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살게요. 그래서 그 자산을 취득할 때 국채나 공채를 매입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문제가 하나가 있어요. 지금도 여러분 그 공채 제가 그저 며칠 전에 그 라디오 차 타고 다니면서 라디오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그 국채 판다고 광고를 들은 것 같은데 작년에도 들었어요. 작년에 공채를 파는데 30년 납 대신 2배로 준대요. 30년 동안. 근데 여러분 30년 그 2배로 준다는 게 30년 동안 난 그 돈 못 써요. 깨고 싶어도 못 깨. 그래서 안 샀는데 살까 말까 하다가 안 샀는데 30년 동안 난 어떻게 될지 알고 내가 그래서 안 샀어요. 근데 자, 이렇게 만기가 있는 금융상품들을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자 보세요. 내가 오늘 그럼 나 오늘 차 사야 돼서 저기 가서 그 시청 가고 예를 들어 공채를 샀어요. 공채 샀어. 근데 얘가 지금 우리가 5년 뒤에 만기예요. 5년. 사기는 당장 100만 원을 주고 샀습니다. 100만 원. 그럼 살 때 100만 원 주고 샀는데 5년 지나면 100만 원 주겠대. 5년 지나면. 중간에 이자도 물려주지만. 근데 내 입장에서는 이게 가지고 있어봐야 5년 뒤에 어차피 원금이니까 짜증나는 거지. 에이씨. 그럼 이거 나 지금 그냥 다시 되팔라 그래. 만약에 시장에다 이거 되팔라 그래. 그러면 민수씨 이거 내 거 100만 원짜리인데 5년 뒤에 이거 받을 수 있거든요. 이거 사주세요. 100만 원에 사세요. 그럼 살 사람 있어요? 미쳤냐? 내가 5년을 기다려야 되는데 이런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내가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가격을 다운시키는 거지.
이거 100만 원인데 80만 원에 사세요. 아, 5년 좀 기다려. 그럼 나중에 기다리면 100만 원 받을 수 있잖아. 하고 파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야? 원래 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의 시가가 거래가 된다는 얘기지. 많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 내 입장에서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가갖고 새 거 사갖고 나왔는데 100만 원 들었는데 지금 되팔면 80밖에 못 받잖아요. 그럼 어떻게 된 거야? 20은. 손해보는 거지 내 입장에서. 그냥 손해보는 거지. 근데 내가 이걸 회피할 수 있어요? 예씨 나 안 할래 그러면서 피해갈 수 있어요? 못 피해. 법이니까. 그 우리는 잘 지금 모르고 있지만 다 그렇게 손해를 보면서 자산을 취득하고 있는 거예요. 손해를 보면서.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산 취득할 때 고공세를 매입하는 경우가 있을 때 이 경우 공채의 매입액과 시가의 차익은 어쩔 수 없잖아. 내가 불가피하게 발생한 손실이므로 나는 어떻게 해야 돼? 이거를 자산 취득원가에 포함시킨다. 부대비용이 되는 거야. 부대비용. 그 돈은 없어지는 돈이 되니까. 아까 같은 경우는 100만 원에 샀는데 80만 원에 팔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럼 나는 공채 80만 원짜리 산 거고 20은 어떻게 된 거야? 날아가는 돈이 되니까 차값에 포함시키는 거야. 공채는 80짜리 산 거고 돈은 100만 원 썼죠. 취득세처럼. 취득세처럼. 돈은 100만 원을 썼는데 실제로 산 거는 80만 원짜리라는 거야. 시가가 80이니까. 그럼 20은 어떻게 된 거야? 하늘로 사라졌잖아요. 근데 그 돈은 뭐예요? 차 살 때 들어간 돈이니까 차값에 포함시킨다. 부대비용이 되는 거죠. 손실이므로 자산 취득원가에 가산한다. 라는 예입니다. 플러스합니다. 매우 속상하죠. 그런 줄도 모르고 옆에 사고 있었죠. 말이 어려워서 그런데요. 그 예시도 조금밖에. 예시는 할 거죠. 예시는 당연히 하죠. 자, 방금 전에 했던 그 얘기를 여기다 예시로 달아볼 건데, 예를 들어서, 자, 차량 운반부가 있어요. 차량 운반부가 예를 들어 4천만 원짜리 취득시 공채 액면에 이제 써있는 금액이죠. 100만 원. 시가 80만 원. 액면가에 매입하고 매입하였다. 공채는 잠깐 갖고 있다 할 거예요. 그래서 단기 매매 목적이다. 대부분은 근데 여러분 차 살 때 영업사원 아저씨가 이거 그냥 그 자리에서 팔아줘요. 그 자리에서. 그래서 자, 요거는 그럼 회계 처리해 보면 이렇게 되겠죠. 차가 4천이에요. 근데 요거는 내가 액면 100만 원에 사서 80은 도로 못 80만 원이 지금 시가라 그랬죠. 그런데 단기 매매 목적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내가 손해 보는 건 얼마? 이거에 사서 이거에 살 수밖에 없으니까 20만 원이 손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차값이 4천만 원에 20만 원 플러스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공채는 시가대로 샀다 그러면 단기매매 증권인데도 80만 원짜리 산 거지. 대변 현금이라고 치고. 자산 취득할 때 공채를 매입하는 경우. 시험에도 가끔 나와요. 알았죠? 이렇게 1급 시험에. 공채 산 가격과 그 다음에 시가하고의 차익을 차값에 포함시킨다. 그 얘기. 나로서는 회피할 수 없다. 이거죠? 진짜 속된 말로. 근데 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지금 있다고 그랬잖아. 차량 운동 살 때. 차-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렇게 영수증을 받아보면 저렇게 단기매매 증권이란 말은 안 나와 있잖아요. 영세서에 단기매매 증권은 안 쓰죠. 공채 매입액이라고 써있겠지. 굳이 매입이 공채 매입액. 영업사원 아저씨가 중간에 그런 업무들을 다 대신해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얼마 내세요? 그럼 그냥 돈만 딱 내지. 제가 예전에 그 첫 차를 살 때 아침에 출근이 8시 반인데 첫 직장에서 8시 반인데 8시 반까지 가면 욕먹어요. 8시 한 10분, 8시, 7시 50분 막 이쯤에 오래다. 미쳤어? 맨날 욕먹으면서도 8시 반까지 갔죠. 아니 그 시간 이전에 내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정신적으로. 그리고 끝나는 시간은 저기 너무 늦는데 끝나는 시간도. 근데 이제 이거는 맞아요. 이유 많죠. 그래서 전화가 이렇게 오는데 눈치 보여서 전화도 못 받고 막 이럴 때야. 이러고 있는데 전화도 못 받고 있는데 차를 그때 한대 뽑았거든요. 차. 그래서 차를 샀는데 전화도 못 받는데 계속 전화가 와. 영업사원 아저씨 죽어도 계속 전화해. 제가 지금 전화 못 받거든요. 그랬는데 이 아저씨 계속 전화하는 거예요. 열받는 거예요. 나가서 무슨 일이세요? 그랬더니 딴 건 다 집어치고 공채 어떻게 할 거냐고. 공채를 내가 나보고 해달라 고르라는 거야. 지금 사자마자 팔 건지 아니면 그냥 갖고 있을 건지. 이거는 아저씨가 다 해줄 수가 없는 거야. 내가 나의 선택에 맡기는 거지.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공채를 그 자리에서 팔아버리겠지. 알았죠? 지금도 얘 같은 경우도 원래적으로는 4,100이 나가야 되는데 80이 다시 복구가 되잖아요. 그게 4,020만 원만 나가는 게 되지 사실. 팔면. 근데 얘는 안 팔았잖아. 그래서 단기 매매 지금 80만 원 있다라고 처리를 해주는 거예요. 통상 팔아요. 통상 팔아요. 왜 팔아요? 왜? 소유주의 허락 없이. 아니 그거는 딜러가 임의로 파는 게 아니라 그냥 물어보죠. 공채 파실 건가요? 이렇게 물어봐요. 차 살 때. 그냥 있어요. 그 영수증도 다 달려 있어요 거기에. 다 있어요. 내가 본 적이 없나 봐. 그게 여러분들이 신경 안 써도 그렇지 다 있어.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이거 안 갖고 있지. 이거 누가 기다려? 그냥 그 자리에서 팔아버리지. 대부분은. 왜냐하면 한 푼이라도 아끼고 싶잖아 지금. 비싼 거 사니까. 조금만 기다리면 20만 원 넘을 수 있는데 그냥 냅두고. 뭐 그 좀만이 몇 년이죠. 자, 첫 번째가 그래서 강제로 매입하는 채권이에요, 여러분. 다음에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다음에 차 살 때는 좀 들리겠죠? 공채 어떻게 되는 건가요? 들어가자마자부터. 내 공채는 얼마예요? 공채 얼마인가요? 안 팔아요. 그거부터 딱 물어보세요. 자, 다음 두 번째인데요, 여러분. 일괄 취득 시 취득허가 결정 밑으로 가서 토지, 건물 및 구축물의 취득허가 이거 알아볼 건데요. 자, 두 번째는
토지와 건물의 일괄 취득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토지와 건물의 일괄 취득. 일괄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로 들리세요, 여러분? 일괄이요. 퉁쳐서 한꺼번에 샀다는 얘기지. 한꺼번에 내가 따로따로 안 사고 한꺼번에 샀다라는 의미로 보이죠. 그러면 이때 두 가지 경우로 나눠서 보통 설명할 수 있는데, 자, 여기가 토지고 여기는 건물입니다. 그럼 원래 땅 위에 건물이 세워져 있었으니까 그 건물을 원래부터 있던 건물 구건물이라고 해요. 구건물.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 지금 뭔 얘기하냐면 첫 번째 이거는 사자마자 내가 얘를 건물을 철거해 버리는 경우예요. 철거. 지금 이 첫 번째 경우는 취득했는데 그걸 어떻게 했다고? 취득과 동시에 그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야, 내가 땅 사고 건물하고 같이 샀는데 이거 철거해버렸어. 이거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사자마자 부셨다는 얘기예요. 사자마자. 왜 그랬을까요? 나는 무슨 의도 때문에 철거했을까요? 다시 짓는 건 그 다음 얘기. 지금 당장. 다시 짓는 건 이제 이 이후의 사건이고, 짓는 거는 뭐 다시 지을 수 있지. 근데 지금은 왜 철거할까? 비용 절약? 그럼 나 노상에서 저기 보자고 하려고? 이유는 건물이 나한테 내가 가지고 있는 필요가 없는 거야. 신축을 목적으로 하든지 한다는 건 이 건물이 나한테 지금 필요가 없다는 얘기잖아. 나 이 건물 안 쓸 거야. 썩었어. 그래서 안 쓸 거야. 그러니까 이 경우는 이 의미를 뭐라고 해석하냐면 토지만 사용할 목적인 걸로 본다는 거야. 둘 다 사긴 샀는데 딸려 있어서 사긴 샀는데 아유 이거 건물이 내가 안 쓸 거야. 그래서 이거는 토지만 사용할 목적이다. 아, 내가 이거 같이 사긴 샀는데 실질적으로 내가 쓸 거는 나 이거 요거밖에 지금 안 쓸 거야. 물론 이후에 다시 건물 짓들어가 그거 나가서 하겠죠. 근데 지금 당장은 토지만 사용할 목적으로 보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경우 생각해봐요. 내가 예를 들어서 이걸 퉁쳐가지고 10억에 샀다고 생각해요. 10억에. 아, 저기 땅하고 건물하고 같이 해서 10억에 샀어. 근데 얘를 철거해버렸어. 사자마자. 제 정신병자나 이런 게 아니고 철거해버렸어. 그거는 그럼 뭐만 남아요? 이제 뭐만 남아요? 토지만 남았지. 그럼 나는 이때 뭐가 되느냐? 토지를 10억에 사게 됩니다. 건물 철거해버렸습니다. 알았죠? 건물은 애초에 나한테 내 돈이 필요 없는 거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토지만 사용할 목적이가 이때는 일괄 취득 시 지급액은 모두 토지의 취득 토지 원가를 구성합니다. 땅값을 포함한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러다 보니까 땅을 취득을 했는데 건물 부시고 땅을 취득한 걸로 치겠는데 문제는 이 경우 발생되는 구건물 철거 비용 건물 부신 거 있죠?
그 다음에 여러분, 저기, 최근에, 근래 여기 저 앞에 지나간 적 있어요? 저기, 송탄 IC 나가고 그 브레인시티라고 하는 동네 공사하는 데 지나간 적 있어요? 가끔 지나가거든요? 갈 때마다 동네가 바뀌어 있어요. 이렇게, 거기 원래 이렇게 막그 광고가 없는 데인데 지금 저기 트럭이 이렇게 평평하게 하고 아파트들 지금 올라가고 있고 그러거든요. 동네가 이렇게 바뀌네? 그런 생각이 드는데, 봐봐요. 맨 땅이었을 때는 어때요? 땅이 울퉁불퉁하고, 이렇게 생긴, 이렇게 울퉁불퉁하고 막 산도 있고 막 이렇게 있잖아요. 공부 파인데도 있고, 그럼 여기다 건물 지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건물 지으면 안 되니까 여기다가 이거를 다 깎아갖고 얘를 이렇게 평평하게 이렇게 만들어갖고 그 다음에 공사를 하겠죠. 땅을 이렇게 평평하게 만드는 이러한 공사를 뭐라고 하면 정지 작업이라고. 정지. 바르게 한다. 땅을 바를 정자. 정지. 멈춘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래서 철거 비용도 있고 토지의 정지 비용 는 토지 원가에 가산한다. 땅값에 포함한다는 얘기입니다. 땅값에 포함한다. 땅값에 포함하고 폐자재 매각대 같은 게 있을 때 만약에 여러분 내가 여기 건물 부셨는데 여기에 고철이 나왔어요. 고철값. 아니 철거한 것도 돈 들어간 거고 정지한 것도 돈 들어간 거고 내가 다 돈 쓴 건데 고철은 뭐야? 돈이 들어온 거지. 나간 게 아니야. 그럼 이거 빼주는 거야. 그래서 빼기 고철 매각, 폐자재 매각. 으로 처리한다는 얘기죠. 폐자재 매각은 빼고 처리한다. 그리고 여기다가 또 이해를 볼게요. 말로만 하면 이해가 안 돼서 설명을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자, 토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10억에 취득하고 동시에 주건물 철거 비용 2억을 지급하여 철거했다. 이후 토지 정지 비용 5천만 원 또 지급했다. 뭐 그런 얘기죠. 자, 그러면은 내 입장에서 이 거래를 처리한다고 생각을 해보면 건물 아직도 있나요? 보내드렸죠? 보내드렸는데 그분 뭐하랬어? 없는데 지금 사자마자 부셔버렸다며. 그러니까 이때는 다 뭐라고 처리한다? 토지라고 처리한다. 토지. 그래서 토지라고 처리할 건데 원래 10억에다가 또 철거 비용 포함하고 정지 비용 포함한다 그랬죠? 그 얼마예요? 12억 5천만 원이 되겠다. 대변은 뭐 현금이라고. 자, 이게 토지 건물을 일괄 취득했을 때 경우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고요. 두 번째 케이스 한번 알아볼게요. 정상은 아닌 것 같은 게 또 부셨어요? 또 부셨는데
건물을 또 부셨는데 언제 부셨냐가 중요해요. 언제. 야, 내가 이거 철거했다. 헐, 야, 너 왜 또 철거했어? 그랬더니 아까랑 다르게 뭐냐면 쟤네 위에는 뭐였어요, 여러분? 사자마자였죠? 사자마자. 그러니까 건물 이름을 얘기하면 아는 거죠. 건물은 필요 없어. 거의 애초에 없었으니까. 이번에는 사용 중에 있던 건물을 철거하는 거예요. 사용 중 기존 건물을 철거한 경우. 둘은 뭐가 달라요, 여러분? 위에 거하고 아래 거는 썼냐 안 썼냐가 다르죠. 썼냐 안 썼냐. 위에는 안 썼어. 얘는 철거는 했는데 썼죠. 썼어. 썼다는 거는 그럼 뭐 했다는 얘기예요? 돈 버는데 썼다는 얘기. 돈 버는데 수익 창출에 기여했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얘는 반드시 뭘 하게 돼 있어? 돈 버는데 썼으니까. 아까 감가상각 대상이라고 했죠. 감가상각을 했을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썼으니까 지금까지 기간 동안 감가상각 해왔을 거 아니야. 얘하고의 차이는 감가상각 했냐 안 했냐를 보고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경우는 감가상각 누계, 위에는 감가상각 누계가 없어요. 얘는 있어요. 감가상각 누계이 있다. 썼으니까. 자, 그러면 이 경우 한번 볼게요. 기존 건물을 철거했을 때 이거는 사용 중인 기존 건물 철거는 유형자산의 처분으로 가요. 유형자산의 처분. 유형자산의 처분으로 갑니다. 유형자산의 처분으로 보아 철거했는데 이익이 나올 수는 없어요. 그래서 유형자산 처분 손실로 처리하는 거죠. 건물의 장부가를 유형자산 처분 손실로 처리하는 거예요. 건물의 장부 금액을 유형자산 처분 손실로 처리합니다.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철거비가 더 들면 어떻게 돼요? 철거비가 더 들었어요. 야, 씨, 내가 안 그래도 손실인데 지금 철거비도 내라고? 라고 했다면 손실이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작아져. 이럴 때 사탕을 걸었어야 되는데. 자, 어때요? 원래도 내가 건물 철거해서 나한테 이익이 아니라 손실이 돼야 되는 상황인데 철거비까지 더 내야 되는 손실은 어떻게 돼요? 더 커지겠지. 그래서 철거비 지급액은 처분 손실에 가산합니다. 자, 그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 볼까요? 사용 중인 기존 건물 취득원가는 5억 원, 감가상각 누계액은 3억 9천 을 철거 비용
2천만 원을 지급하여 철거했다. 그러니까 얘는 쓰던 걸 철거했기 때문에 이것 자체도 유형자산 처분으로 봐야 된다라는 얘기죠. 아까 위에 거랑 아래 거랑 비교해 보세요. 위에 감가상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안 썼습니다. 얘는 있어요. 쓰던 거랑. 그러면 유형자산의 처분으로 처리할 시가 건물을 대변해. 유계액을 차변해. 아, 네. 그럼 다 손해보는 건데, 아우, 나 진짜 1억 천 손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어머, 더 냈죠? 그래서 현금 2천만 원까지 줬으니까,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1억 천에서 2천 포함하니까 1억 3천이 된다. 그 내용이죠.